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승기입니다. 7월 27일 날 시행되는 국가직 7급 행정학 모의고사 제1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규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명령 지시적 규제가 있고 시정유인적 규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그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행정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 지시적 규제는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또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좀 간접적이고 우회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해당하는 예에 어떤 게 있는가? 명령 지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각종 인허가제도, 그리고 제조기업의 안전기준 설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시장유인적 규제에는 오염배출권이라든지 공해배출 부담금이라든지, 즉 오염배출권, 공해배출 부담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한번 볼까요? 명령 지시적 규제는 효과가 분명합니다. 즉 규제 효과가 담보가 된다. 그러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유인적 규제는 거기에 비해서 규제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은 해당이 되는데 4번의 성과기준제도, 이것은 바로 명령 지시적 규제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규제라고 한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한번 적어 보실까요? 수단 규제와 성과 규제, 그리고 관리 규제. 우리가 어떤 중국집 이름을 땄어요. 수성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그 다음에 관리 규제 관, 수성관, 이렇게 규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이슈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면 수단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작업장의 어떤 안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수단 규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단 규제는 하나의 투입 규제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투입 규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 규제 넘어갑니다. 성과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것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신약을 발명했다. 그러면 신약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작용의 그 발생 수준을 규제하라,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게 성과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산출 규제에 해당입니다. 아까 제가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 지금 말하는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관의 관, 마지막 관리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단이나 성과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 여러 가지 관리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관리 규제는 과정 규제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 관리 규제는 과정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돌아와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수성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네요.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부터 보시면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 공적 규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안정 경쟁을 하게 되면 담합이 발생하게 되죠. 담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 규제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독과점 시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통신산업 같은 경우에 많이 볼 수 있죠. 그러한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하게 합니다. 시장에서 공급을 하기는 하되 정부가 규제를 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은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그렇습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보시면 외부 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아니죠.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행위고요.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되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고요. 4번에 보면 자연 독점, 예를 든다면 전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자연 독점의 경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다. 그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3번 질문처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정부 규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인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재화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흔히들 다 보셨죠? 경합성이 있냐, 비경합성이 있냐, 배제성이 있냐, 비배제성이 있냐 해서 칸을 이렇게 질러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유제는 어떨까요? 경합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제성은 어때요? 비배제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제라 그러면 해당되는 게 국립공원 같은 걸 들 수가 있죠. 또 아주 경치가 좋은 하천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가게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배제성이고, 그리고 경합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번에 보면 공유제의 경우는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이런 표현 아시죠? 과잉 소비에서 오는 공유지의 비극. 따라서 1번 질문은 옳은 질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제는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시장제입니다. 시장제라고 하는 것은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옷까지 해당이 되겠죠. 누구나 가서 살려고 할 수가 있고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제는 경합성, 배제성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문에 보면 경합성 가지나 배제성은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의 요금제입니다. 요금제는 배제성입니다. 그러나 비경합성입니다. 그 요금제에 해당되는 게 전기, 수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돈을,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 그러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제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이고 그리고 배제성의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다. 4번의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국방, 외교 이런 게 공공재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호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요. 그래서 무임성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번 질문은 옳은 질문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민영화 문제점인데요.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성이 손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가 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됩니다. 그건 어떤 데서 기인하는가 하면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그 크림이라는 말, 크림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CREAM, 크림 스키밍, SKIMMING. 여기에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말은 크림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은 질 좋은 크림만 가져간다 이런 뜻인데요. 풀어 이야기하면 적자 공기업은 매각이 안 되고요. 흑자 공기업만 매각이 되는 이런 형태를 크림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민영화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에 공공성의 침해 맞고요. 2번에 서비스 품질 저하 맞고요. 4번 문제 보죠. 행정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 맞고요. 그런데 3번에 보면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문제점이 아니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긍정적 효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4번 문제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튜브 가설입니다. 가정이 아닌 것. 이 문제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브 가설은요, 발에 의한 투표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의 분권화된 메커니즘으로서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분권화된 시장 메커니즘으로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튜브 가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튜브 가설은 가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가정들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정은 각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키지, 즉 공공 서비스와 세금 간의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여러분은 공공 서비스 하이픈 세금 요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외부 효과가 배제된다. 그 외부 효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건 그 지역에 한해서 대신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외부 효과가 배제된다. 네 번째 가정은요. 모든 주민들은 배당 소득으로 생활한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주민은 배당 소득으로 생활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고용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거주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용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배당소득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다섯 번째가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지방 정부에는 최소 한 가지 그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요, 각 지방 정부가 자신에 맞는 체적 규모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신에 맞는 체적 규모를 가진다는데, 그러면 자신에 맞는 체적 규모라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수준의 지방 공공재가 최저의 어떤 평균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인구 규모, 이것을 자신에 맞는 체적 규모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설명되고요. 여섯 번째가 규모 수익 불변입니다. 규모 수익 불변. 이것은 뭐냐면 생산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요,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규모 수익 불변이다.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이 아닌 것. 자, 1번에 보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이동.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보면 지방공공재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아니죠.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제됩니다. 서비스의 혜택은 그 지역에 한해서, 그죠? 틀린 질문이 되겠고, 3번에 보면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서비스 세금 패키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고요. 네 번째가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각 지방정부가 자신에 맞는 최적 규모를 가진다. 그런 의미. 즉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의 최소한 한 가지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팁과 3 가정은 크게 6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공공서비스, 그 다음에 세금 패키지 알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는 거. 세 번째, 외부 효과는 배제된다는 거. 네 번째, 모든 주민은 배당소득 생활. 다섯 번째,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여섯 번째가 규모 수익 불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가 사회적 정당성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혹은 인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어떤 비공식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제도의 배태성을 강조합니다. 제도의 배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것이 배태가 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인 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의 선택은 그것이 배태된 문화적인 어떤 틀, 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도적 동형화.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는 뜻이고요. 세 가지 종류의 동형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그리고 규범적 동형화인데요. 그 중에서 기본적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한 전문가가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동명화를 가리켜 규범적 동명화. 강압적은 강압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방은 누굴 따라하는, 무엇을 따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특징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 두 번째가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을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측면, 즉 신념이라든지 인지구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공식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비공식적 측면을 중시한다. 네 번째가 제도의 배태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배태된 문화적인 틀 밖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제도적 동행화 이렇게 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요. 제도의 개념이 가장 넓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뿐 아니고요. 문화까지도 포함해요. 문화라는 게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일본의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이 아니고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제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정부의 제도 개혁에 선진국 모방하는 거죠. 모방적 동행화 맞고요. 3번에 보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 즉 강압적 동행 맞고요. 4번에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고요. 경제적 효율성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입장이에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고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 관행이 채택이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7번은 신공공관리론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 지향 강조하고요. 또 경쟁 원리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규제 완화도 강조하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요. 고객 지향, 경쟁 원리, 규제 완화,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등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중심 맞고요. 2번에 경쟁 원리 활용 맞고요. 3번에 보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결합 맞고요. 4번에 보면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공급이다. 이것은 New Governance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데요. 신공공관리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신공공관리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실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실망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의 5C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5C 전략. 그래서 C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core입니다. core strategy. strategy는 전략이죠. core, C-O-R-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equence strategy. 결과, consequence. 세 번째가 고객 customer. 그리고 네 번째 control, 통제, 문화, 다섯 번째 culture. 이런 core strategy, consequence strategy, customer strategy, control strategy, culture strategy. 이 5가지 5C 전략도 같이 이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으로서 같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은 탈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는 다른 거거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탈신공공관리는 이 신공공관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규제를 강조합니다. 즉 재규제, 재정치 그리고 정치적 통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규제라는 것은 바로 없앴던 규제를 다시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탈신공공관리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구조적 통합을 위한 분절의 축소를 강조합니다. 구조적 통합을 위한 분절의 축소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가 총체적 정부를 강조합니다. 이 총체적 정부가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government, 총체적 정부를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문제를 보면 탈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번의 규제 완화 관련이 없죠. 규제 완화는 신공공관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분권화, 직분화 조화 맞고요. 3번은 정치적 통제 강조 맞고요. 민간 공공 부분 파트너십 강조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만 고릅니다. 자, 가본 보시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종단면을 아니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단면을 강조하고요. 역사적 제도주의가 종단면을 강조합니다. 가지문은 틀린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에 하면 제도는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 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을 나타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가 바로 제도적 역봉성이고요. 두 번째가 단절적 균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도적 역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자들이 기존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기능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도적 역봉성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점정주의의 한계가 노출될 수가 있겠죠. 점정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한 단절적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적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 제도의 균형 상태가 중단이 되고요.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단절적 균형 상태, 즉 점정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렇게 보고 나에 보면 나 지문의 내용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없죠.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하니까 다른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질문 옳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의 주요 이론이 바로 거래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같이 추가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거래비용 이론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비용이라는 것은 사전 거래비용이 있고 사후 거래비용이 있는데요. 사전 거래비용은 예를 들어 합의사항을 작성한다든지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 거래비용이고요. 사후 거래비용은 계약이 된 뒤에 혹시 있게 되는 그 분쟁을 조정하는 비용 혹은 이행을 제대로 하는가
이행 감시 비용 이런 게 사후거래 비용에 속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이 뭔가 이것도 다음에 제가 좀 더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한 4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제한된 합리성이고요. 두 번째가 자산의 전속성입니다. 세 번째가 불확실성이고요. 네 번째가 거래의 발생 빈도. 이렇게 이 4가지가 거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보가 불충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생기는 거래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자산의 전속성입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 보면 어느 소속사에 전속이 된다 이런 경우도 보잖아요. 그죠? 자산의 전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면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를 자산의 전속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불확실성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거래 비용 증가할 거고요. 거래의 발생 빈도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 비용이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음 중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된 합리성, 두 번째 자산의 전속성, 세 번째 불확실성, 네 번째 거래의 발생 빈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해하셔야 할 게 비용의 최소화 전략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자, 비용의 최소화 전략이거든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비용이 내부 관리 비용보다 더 클 때, 이 말은 내부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개청제 조직을 활용하게 됩니다. 개청제 조직을 활용하게 되고요. 시장에 맡기지 않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거래 비용이 내부 관리 비용보다 적을 때, 그때는 시장에 맡기는 게 더 싸게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시장화라든지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의 주요 이론, 거래 비용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9번 문제로 돌아왔어요. 신저도주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를 제외한 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윌슨의 기세정치 유행입니다.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이게 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경우를 공부하셨죠. 그죠? 예를 든다면 비용이 넓게 분산되느냐, 좁게 집중되느냐, 또 혜택이 넓게 분산되느냐, 좁게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표로 4가지 형태로 구분했죠. 뭐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에 보면 대중정치입니다. 대중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 모두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중정치입니다. 예를 든다면 윤리 규제라든지 혹은 사회적 차별 규제라든지 혹은 또 10부제 시행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고객정치입니다. 이것은 지대 추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정치라고 하는 것은 편익이 집중돼 소수에게 비용은 넓게 분산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냐면 소수에게 집중되니까 요 소수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게 되잖아요. 자기들은 많아지잖아요. 많은 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분산되니까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는 조금 소액만 나가게 되니까 그 소액을 지불하는 시민들은 별 신경 쓰지 않겠죠. 그러나 이 소수에게 집중되니까 이 소수가 만약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따라서 현재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정치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농산물 최저 가격제라든지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정치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자동차 등 안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익집단의 경우는 뭐냐면 이익집단은 그 혜택이 집중됩니다. 소수에게. 따라서 비용도 또 집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쌍방의 어떤 이해 대립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의학 분업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중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용도 넓게 분산, 그다음에 혜택도 편익도 넓게 분산, 이게 대중정치고요. 고객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그러나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기업가는 비용은 좁게 집중이 되는데 혜택은 넓게 분산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익집단은 비용도 좁게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혜택도 좁게 집중된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이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고객 정치에서 사회적 차별 아니죠. 사회적 차별 규제는 대중 정치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이익집단 의약분은 맞고요. 3번에 대중 정치 아까 설명드렸죠. 윤리 규제 이런 음란물 규제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치는 환경오염 규제, 또 자동차 안전 규제 등이 해당이 된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틀린 것은요. 자, 1번에 보면 기금제 맞고요. 2번에 기여제 맞고 우리나라는 기금제, 기여제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퇴직수당은 정부가 전액 조성해 줍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공무원연금제도에 주무부처가 공무원연금공단 아닙니다. 주무부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사혁신처가 되겠고요. 공단에서는 주로 관리, 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보시면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여금의 부담은요. 재직기간 36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이 기여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9%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가 되겠습니다. 12번은 공무원신분 변경 소멸입니다. 1번에 보면 직제와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정원 초과,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권고사직은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강임은 징계에 속하지 않거든요.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강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위가 폐지가 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원이 된 경우 이때 해당이 되고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임은 징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됩니다. 그러나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별표 하나 하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재무행정 조직의 사문체제 장점이 아닌 것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체제입니까? 사문체제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체제입니다. 기재부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문체제와 이원체제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문체제에는요, 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직속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이 이원체제는
중앙예산기관하고 수입지출 총괄기관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 책임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원체제는 아까 제가 대통령 중심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파주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재정권이 분산이 되지 않죠. 따라서 재정 민주주의에는 저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 체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이 어떤 연계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다만 분파주의가 발생할 우려는 있다. 이런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문체제가 지니는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분파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장점이 되죠. 2번에 보면 강력한 행정력 발휘도 됩니다. 그러나 3번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관련성 확보, 이거는 이원체제의 장점이죠. 3번이 아니겠습니다. 4번의 효과적인 관리수단 맞고요.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 3번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13개를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잘 맞추고 계시나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일성 원칙 예외에 관련된 제목이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통일성 원칙의 예외와 관련된 세목. 바로 그것은 목적세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세에 해당되는 게 가법인세. 그리고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목적세입니다. 다의 교육세 목적세입니다. 다의 지방교육세 목적세입니다. 마에 보면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 맞고요. 그 다음에 바의 소득세는 보통세입니다. 특정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가와 다를 제외한 나다, 라, 마가 목적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정부 지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자, 1번에 보면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순이다. 아닙니다. 일반 회계 다음에 기금, 다음에 특별 회계.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기금은 집행부 재량이 크다. 맞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서 자율성이 크고 탄력성이 큽니다. 그게 바로 기금입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30% 초과하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거기에 30%가 초과되잖아요. 그러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금융성 기금이 있는데요. 비금융성 기금은 20%를 초과하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융성 기금 30%, 비금융성 기금 20%, 이걸 이렇게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30% 초과입니다. 초과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장치로 자산운용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신성과주 예산입니다. 그 종전의 어떤 옛날의 그 성과주 예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현대의 신성과주 예산입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가 봅니다. 1번에 보면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이 어렵다. 맞습니다. 이번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맞고요. 네, 그게 신선거지 예선입니다. 세 번째, 예선 집행의 자율권이 크게 제약된다. 아닙니다. 집행에서 재량권이 많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고요. 4번에 국민의 필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맞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정보역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무상거래는 발생주의에서 이중거래로 인식된다. 맞고요. 2번에 보면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주고받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차변의 일치한다. 아닙니다. 차변과 대변을 놓고 보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는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런 게 다 자본의 감소에 들어가거든요. 차변이고요. 대변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부채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발생을 통한 어떤 자본의 증가 이런 것도 다 대변에 속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인데 차변의 위치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복식보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검증 그렇습니다.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 회계는 그 발생주의를 택하게 될 경우에 정부의 수입은 어떤 시점에서 되죠? 정부의 수입은 납세 고지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납세 고지 시점. 그리고 정부의 지출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정부 수입은 납세 고지 시점이고요. 정부 지출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입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전자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혹은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운용하는 이것을 가리켜 CRM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C는 customer, 고객, R은 relationship, 관계, management,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연령, 소득 수준, 소비 행태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3번 보면 EDI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EDI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 EDI다. 18번의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기관이임 사무입니다. 틀린 것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그런 국가사무가 되겠죠. 따라서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법령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게 기관이임 사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무가 바로 기관이임 사무가 됩니다. 근데 이 기관이임 사무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어떤 하급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기관이임 사무가 증가되면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기관임 사무 틀린 것은 1번에 보면 지방의회 관여할 수 없다 맞고요. 이번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적용한 것 맞고요.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4번에 보면 전국적 이해가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질문이 좀 내용이 길지만 별표 2개 하시고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중앙의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2번부터 볼까요? 2번에 보면 시도지사가 국가이임 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맞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부 장관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일 이내 대부분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에 지자체장의 위법 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은 일단 시정을 내리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 정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소를 제기를 해서 위법성이 확인된 후라야 취소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4번 그게 아니고 4번 질문처럼 주무부 장관이 일단 시정을 내리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자치사무가 나오는데요. 자치사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 인정됩니다. 근데 이 자치사무의 경우는 이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번 주문에 보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은 경합가치 모형입니다. 우리가 표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모형은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 합리 모형, 개방체제 모형. 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이렇게 그 2가지로 나누었죠. 초점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조직 구조가 통제 지향이냐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4칸으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통제가 조직 구조가 통제고 또 초점이 내부에 있으면 내부 가정 모형이고요. 내부에 있지만 초점 내부지만 조직 구조가 융통성이라면 인간관계 모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점은 외부에 있고 통제면 합리 모형이고요. 외부에 있지만 융통성을 가지면 개방체제 모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 적합하냐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집단 공동체 단계, 그 집단 공동체 단계는 협동심이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간 관계 모형이 강조되고요. 그것은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발휘되면 조직이 효과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또 조직이 만약에 창업 단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혁신이라든지 창의성이 중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개방체제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1번 질문부터 보면요. 창업 단계의 조직은 개방체제 맞고요. 2번에 집단 공동체 인간 모형 맞고요. 3번에 보면 조직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 표준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경합과치 모형은 인간 관계 모형, 폐쇄체제가 아니고 개방체제, 외부 과정이 아니고 내부 과정 모형, 합리 목표 모형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2번은 그 평정 OD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분적인 덕질을 전체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서가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1번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헤일로 이펙트, HALO, 헤일로 이펙트, EFF, ECT, 헤일로 이펙트, 즉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평정 요소의 평정이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은 옷차림이 상당히 예의 바르게 단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것을 말한다. 답은 1번인데요. 우선 거기에 보면 2번에 보면 선택적 인지가 나옵니다. 그 선택적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해당이 되고요. 3번의 근본적 기속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이 실패를 했잖아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 문제다, 즉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요. 타인이 성공을 한 걸 평가할 때는 그 사람보다는 주변 상황이 잘 이렇게 돌아간 거지, 이렇게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본적 기속의 착오예요. 네 번째, 그 자기 예언적 실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하에게 자네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선 이 22번 답은 1번 후광 효과가 되겠습니다. 23번의 나카무라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자 모형인데요. 그 재량적 실현과 모형 나오지 않습니까?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모형 중에서는 한 두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하나가 지문 문제 있는 재량적 실현가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형, 이 두 가지가 종종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주요한 기준,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고전적 기술형이나 지시적 위임형, 이 두 가지는 효과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달성도죠. 그 다음에 지시적 위임형, 지시적 위임형은 능률성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자형은 주민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가형, 이것은 수혜자, 즉 수익자의 대응성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기업가형은 체제 유지도, 체제 유지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이 집행기관의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그 정도, 그 체제 유지도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에 재량적 실험가형은 수혜자, 즉 수익자 대응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그 정규직원 소규모 유지하면서도 산출의 극대화 도모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바로 탈관료제 조직입니다. 탈관료제 조직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 하나가 하이프텍스트형 조직이 있습니다. 하이프텍스트형 조직. 이것은 뭐냐면 필요할 때 정보나 지식을 창조도 하고 축적도 하고 활용도 하는 그런 것이 자유로운 조직을 가리켜 하이프텍스트형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프텍스트형에서는,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탑도 아니고 밑에 탑다운도 아니고요. 버텀업도 아니고요. 탑다운이나 버텀업도 아닌 미들업다운의 관리 방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미들업다운이니까 바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하이프텍스트형 조직이다.
탈반류제 모형의 한 유형이고요. 또 하나의 탈반류제 유형에 속하는 것이 삼엽 조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하나가 그 핵심적인 조직, 핵심 직원입니다. 두 번째가 하청업체고요. 세 번째가 융통성 있는 인력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핵심 직원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를 이야기하고요. 하청업체는 계약직 근로자,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인력은 임시 직원이나 시간제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규 직원을 소규모로 유지를 하면서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삼엽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규 직원 소규모 유지. 그 답은 1번 삼엽 조직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틀린 것은 1번부터 보면 직무 확대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무를 나눈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나누게 되면 업무 범위가 좁아지고 단순해집니다. 따라서 수평적 전문화하고 직무 확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확대와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서의 수평적 전문화 낮아지게 된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고위관리 직무는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고위관리에 속하죠. 즉 수평적 전문화는 낮고요. 또 수직적 전문화도 낮아야 되겠죠. 바로 그게 고위관리 직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직무 풍요 혹은 직무 충실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층수가 많이 나누어지게 되면 계층의 업무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고 권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충실하고 수직적 전문화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맞다. 3번 정도 맞고요. 4번에 보면 전문가적 직무는 두 가지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예로서 우리 사람의 브레인, 즉 뇌수술을 하는 전문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업무 범위는 상당히 나눈 정도가 높잖아요. 높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즉 수평적 전문화는 높고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게 이 뇌수술 전문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질문은 틀렸고요. 바르게 고친다면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고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의 상단부에 표시되어 있는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틀리게 하셨다면 관련되는 출제 영역을 좀 더 넓은 범위를 조금 더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